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지금 한국의 주식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명절 연휴를 바로 앞둔 금요일이었는데 과연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지, 그리고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체 무엇인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오늘 자료가 흥미로운 게 그냥 단순히 지수나 가격 변동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숨어 있는 핵심적인 동인들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아주 강력한 테마가 보이고, 부동산 쪽은 공급 부족 그리고 정책 변화, 이 두 키워드가 눈에 확 띄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2026년 2월 현재 한국 자산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흐름을 예측해볼 단초를 얻는 것. 자, 그럼 먼저 주식시장부터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우선 시장 전체 분위기부터 짚어보죠. 자료를 보니까요. 코스피는 5,507포인트, 0.28% 소폭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하락폭이 더 껐다고 나오네요.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지수는 분명히 파란불인데 시장의 체감 온도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장중에는 1% 넘게 올라서 5,545포인트까지 갔다가 밀렸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다들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었고, 또 간밤에 미국 기술주가 조정을 받은 게 부담이 됐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요, 지수는 내렸지만 시장 전체가 가라앉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수급 쏠림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수급 쏠림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돈이 이렇게 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몇몇 인기 있는 곳으로만 자금이 터널처럼 확 몰려 들어갔다. 이런 뜻이군요. 마치 그 맛집 하나 소문나면 그 골목 전체가 아니라 딱 그 가게 앞에만 줄을 엄청 길게 서는 그런 현상이네요. 어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뜯어보면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차익 실현 매물을 막 쏟아냈어요. 주식 팔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이동한 거죠. 팔았군요. 네, 그런데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냈습니다. 무려 7천억 원 어치나요. 와, 7천억이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그 7천억 원이 시장 전체로 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전기전자랑 금융섹터, 이쪽으로만 집중됐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시장의 모든 관심을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테마가 있었죠. 단연 증권 금융주의 밸류업 광풍이었습니다. 특히 대신증권이 자사주 18%를 소각하겠다. 이 발표가 그야말로 불을 붙였잖아요. SK증권은 상한가 29.95%를 기록했고, LS증권, 대신증권, 우리금융지주 할 것 없이 그냥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어요. 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호재, 이걸 넘어선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이 광풍의 배경에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아주 강력한 정책 테마가 있는 거거든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네, 쉽게 말해서 한국 기업들이 실세 가치보다 너무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 주주 가치를 높이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또 압박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번 돈을 그냥 회사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던지 아니면 배당을 늘리던지 해서 주주들한테 적극적으로 돌려줘라, 이 얘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까지 더해지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제 정말 기업들이 바뀌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폭발한 거죠. 특히 증권주들은 그동안 워낙 저평가되어 있었고 또 자사주 비중도 높고, 게다가 밸류업 기대로 시장 거래 대금이 늘면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니까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와, 정책에 대한 기대감 하나가 시장의 특정 섹터를 이렇게까지 뜨겁게 달굴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다면 시장의 다른 한 축인 반도체는 어땠나요? 자료를 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한 3~4% 정도 견조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반도체는 이 밸류업 광풍 속에서 시장의 다른 한쪽을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밤사이에 미국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글로벌 반도체 랠리가 있었던 것도 훈풍구로 작용했고요. 또 차세대 메모리인 HBM4 공급에 대한 기대감 같은 이런 펀더멘털 이슈도 긍정적이었죠.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결국 배당 기대감이 있는 금융주,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반도체,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정책,
바로 밸류어 프로그램.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어우러져서 코스피 지수를 방어한 그런 형국이군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뚜렷한 테마가 없는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면서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고요. 시장의 돈이 아주 철저하게 명분이 있는 곳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죠. 배당, 실적, 정책. 이 세 가지 키워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날카롭게 지켜봐야 할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어떤 걸까요? 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진 재료잖아요. 그런데 이 밸류어 프로그램은 이제 막 시작되는 거대한 서사거든요. 정부의 의지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강력할지, 또 기업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주주환원책을 내놓을지, 여기에 따라서 이 랠리의 수명이 결정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휴 이후의 시장 전망도 궁금한데요. 어떤 변수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곧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아, CPI. 네, 이게 시장의 장바구니 물가를 보여주는 지표라서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변수는 환율이겠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38.60원으로 11.50원이나 내렸던데 이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원화가 강세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확 올라가죠. 이런 변수들 속에서도 자료는 코스피가 반도체와 금융주라는 이 두 개의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상승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반면에 코스닥 성장주는 당분간 조정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런데요, 자료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MSCI 지수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 전망치가 무려 플러스 135%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요. 근데 사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경우도 과거에 많지 않았나요? 이 전망치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EPS, 그러니까 기업이 주식 1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냈는가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기업의 근본적인 체력을 의미하잖아요. 플러스 135%라는 전망치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이 극적으로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죠. 물론 이게 전망치니까 100%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 참여자들한테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심어준다는 점이에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정책이 부양책으로 작용하면서 특정 섹터가 아주 뜨거워지는 모습이군요. 흥미롭게도 오늘 살펴볼 부동산 시장 역시 정책이 가장 큰 변수인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정반대라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정반대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주식시장의 정책이 부양을 향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정책은 안정 혹은 억제를 향하고 있거든요. 우선 데이터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9%, 전세가는 0.08% 상승했어요. 숫자 자체는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서울의 상승세가 전체를 이끌고 지방은 침체된 아주 극심한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2025년에 서울 아파트값이 8.71%나 올랐는데 2020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진다는 거군요. 특히 전세가 상승은 시장의 매물이 부족하다. 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2월 10일부터 외국인 실거주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사면 4개월 안에 입주해서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명백히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잃어버린 30년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발언에서도 그 기조를 읽을 수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수요만 억누르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특히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감면 같은 출구 전략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시켜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핵심적인 줄다리기입니다.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정책적인 수요 억제,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이런 상황은 또 지역별로도 아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상황이요. 자료에서 세종시의 흥망 격차가 뚜렷하다. 이런 분석이 눈에 띄던데요. 상위 입지는 매매가가 10억에서 12억 원대에서 아주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데 그걸 흥망성쇠지수라는 좀 독특한 지표로 설명하는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그 세종시의 흥망성쇠지수라는 개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단순히 행정수도라는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겁니다. 도시의 지형적인 특성이 장기적인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지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 사방이 산으로 막힌 분지 형태인지 아니면 확장이 쉬운 개방된 평야 형태인지에 따라서 인구 유입이나 상권 확장의 잠재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즉, 도시의 물리적인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겁니다. 그릇이요? 네, 세종시의 상위 입지들은 이미 그 그릇이 거의 다 차서 희소성이 부각되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셈입니다. 도시의 운명을 지리적인 조건에서 찾는다는 관점이군요. 정말 신선하네요. 그럼 대전 충청권의 충청 메가시티 통합 논의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도시의 그릇을 키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하나의 거대한 광역 경제권으로 묶는다면 산업과 인프라가 연계되면서 개별 도시 일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바로 이 기대감이 현재 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변수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쇼크가 국내 금융권, 특히 보험사의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되었네요. 네,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자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죠. 다만 자료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제시하는데요. 글로벌 재보험 자본이 6천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아주 풍부해서 일부 금융기관의 손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20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 이른바 게임 체인저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료에서 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서 6가지를 꼽았던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만 꼽아보자면요. 첫째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만성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특히 인허가랑 착공 물량이 급감해서 2, 3년 뒤에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어요. 둘째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수요 억제 정책이 얼마나 더 강해지고 또 오래 갈 것인지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금리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죠. 공급, 정책, 금리, 이 3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할까요? 2가지를 특히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수도권 내에서도 단기간에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이른바 공급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격 조정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급은 부족해도 국지적인 공급 과잉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외국인 실거주 의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변화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책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장입니다. 네, 오늘 2026년 2월 13일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 분석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주식시장은 밸류업이라는 정부 정책 테마가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이걸 해결하려는 정부 규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두 시장 모두 정책이라는 변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정책의 방향이 한쪽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부양으로 다른 한쪽은 가격을 누르는 안정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 이게 아주 흥미로운 대비를 이루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자산 가격을 부양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거주 의무 같은 걸로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2가지 정책 목표가 과연 장기적으로 성공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어느 한쪽의 힘에 의해서 균형이 깨지게 될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앞으로의 자산시장 흐름을 읽는데 더 깊은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